안녕하세요. 남동생을 너무나도 아끼고 애정했던 40대 후반 남자입니다. 그런 동생을 저보다 먼저 앞세워 떠나보냈을 때 저희 가족은 심장이 찢어지다 못해 넉장이 된 듯한 고통을 겪어야 했죠. 시간이 흘러 전보다는 고통이 많이 무뎌진 지금 저는 동생을 추억하기 위해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동생을 떠나보낸 후 우리 가족이 어떤 지옥 같은 고통 앞에 내던져졌었는지, 또한 어떻게 슬픔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지 제 미숙한 글 솜씨로 아마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제 사연은 동생과 동생의 천생연분 배필이 있던 재수씨, 그리고 동생이 남긴 소중한 유산에 관한 이야기예요. 제 고향은 시골 깡촌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그곳에서 작은 농사를 짓으며 저와 동생을 키워주셨죠. 3살 차이였던 저와 동생은 어릴 때는 굉장히 가까웠어요. 등치가 커진 후 날과 달리 어릴 적 유독 또래보다 덩치가 작았던 동생은 늘 제 뒤를 쫓아다녔고 저는 그런 동생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주었죠. 우린 주로 시골길에서 자전거를 타며 놀았는데 전 아직도 그때 추억을 꿈으로 꾸곤 해요. 황금처럼 별표 별표 벼이 살 별표 별표개 거 별표 별표 고개 별표 별표를 숙여가던 가을날, 벼이삭이 가득한 논과 논 사이 시골길에서 저를 쫄래쫄래 쫓아오던 동생의 맑은 웃음, 형형하며 저를 부르던 동생의 순진한 목소리 등이 아직도 눈앞에 선하네요. 이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때가 너무 그리워 눈을 감으면 그날의 시골 내음이 절 감사하는 듯한 착각이 들기도 하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저와 동생은 일자리를 찾아 차례대로 서울로 상경했어요. 저는 월세를 구해 도배일을 배웠고 뒤를 이어 제 월세방으로 상경한 동생은 공사 현장 일을 배우러 다녔습니다. 우린 열심히 돈을 벌어 부모님께도 보내드리고 우리 스스로도 돈을 모았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저는 아이 29에 동갑내기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죠. 중매로 만난 아내는 마음이 굉장히 여린 사람이었어요. 저와 아내는 결혼 전 동생과 제가 살던 월세방에서 걸어서 3분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신혼집을 얻었는데 그건 아내의 제안 덕분이었어요. 서울 와서 평생 당신이랑 도련님 둘이서만 의지하고 살았다면 갑자기 멀리 떨어져 살게 되면 도련님 혼자 얼마나 외롭겠다. 결혼했다고 갑자기 남남되는 것도 아닌데 형제끼리 가까이 살면서 얼굴이라도 자주 보고 살면 좋잖아. 그 한마디에 새삼 제가 참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 또한 마음 따뜻한 아내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죠. 그리고 동생 또한 저와 아내가 결혼한 지 4년 뒤에 우리 아들이 3살이 됐던 해에 결혼을 했어요. 동생보다 4살이 어린 재수 씨는 작은 회사를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처음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왔던 날 자신의 가정사가 좀 복잡하다고 털어놓더군요. 제가 고아는 아닌데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랑 오빠하는 왕래를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식 때 자리해줄 가족하고 친척이 전혀 없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아버지, 비록 가정사가 조금 복잡해도 정말 심성 곱고 착한 사람이에요. 저희 사람하고 꼭 결혼하고 싶어요. 허락해 주세요. 가족 이야기를 하며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등거리는 모습이 나쁜 사람 같진 않았습니다. 재수 씨는 가정사가 좋지 않은 자신을 저희 부모님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지레 겁먹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 재수 씨에게 저희 아버지는 인자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서로 아끼는 마음 하나면 충분하지. 젊은 청춘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 뭐가 더 필요하겠니? 본디 가까이 들여다보면 속사정 없는 집안이란 없는 게다. 우리한테 죄송할 거 하나도 없으니 둘이서 싸우지 말고 잘 들 텐 살려무나. 저희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위로하듯 재수 씨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렇게 재수 씨는 우리 가족이 되었습니다. 원래도 다정한 성격이었던 제 동생은 결혼하고 나서부턴 엄청난 애처가 되더군요. 동생은 신혼집을 원래에 살던 월세방 근처에 얻었는데 그 집 또한 저희 집과 가까워 우린 자연스레 재수 씨와도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서로 아껴주며 알콩달콩 사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 저도 안도 굉장히 흐뭇했어요. 동생이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우리 네 사람은 오붓하게 술자리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피곤했는지 동생은 일찍 방에 가 골아 떨어지더군요. 그리고 그날 재수신 처음으로 자세한 집안 사정을 우리에게 털어놓았죠.
전 가족이 주는 사랑이 뭔지요. 원래 기억도 못했어요. 저희 엄마, 제가 4살도 되기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아버지란 사람은 슬프지도 않은지 엄마 돌아가신 지 6개월도 안 돼서 저랑 오빠 데리고 재혼을 했어요. 재수신 자기 아버지를 떠올렸는지 씁쓸하게 웃으며 남은 맥주를 입에 털어 넣었더군요. 저는 말없이 재수씨의 잔에 맥주를 채워줬고 마음 여린 아내는 벌써부터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죠. 저 그 집에서 있는 구박 없는 구박 다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 계모 여자가 굉장히 심술 굳은 사람이었거든요. 제 아버지가 돈이 좀 있는 사람이라 돈을 보고 결혼한 모양인데 애들 보긴 짜증나고 귀찮았던 거 딸은 본 척도 안 해도 아들인 오빠는 아버지가 예뻐해서 계모를 저만 괴롭혀댔어요. 한 번은 계모 매질이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한테 계모 좀 알려달라고 예언하니 글쎄 뭘 하는 줄 아세요네. 일은 내가 알아서 하래요. 자기 남편이 그런 말을 해서 충격을 받은 재수씨의 아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20년을 함께한 딸에게 마지막으로 귀찮으니까 버릴 짐은 알아서 다 정리하고 가라고 하며 혼자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어요. 이런 말에 충격을 받은 재수씨는 혼자가 된 것처럼 아팠습니다. 사연에 가슴이 미어 거겠죠. 이후 재수씨는 아무 일자리나 구해 고시원에서 살다가 닥치는 대로 돈을 모아 월세방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당시 일하던 회사에 들어가 일하다가 퇴근길에 동생이 운전하던 자전거에 치걸계기로 동생과 인연이 되었다고 했어요. 제 동생은 멀지 않은 거리는 늘 자전거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때 발목을 조금 접불렀는데 괜찮다는데도 남편이 너무 심하게 미안해하는 거예요. 병원비 물어준 걸로 당연히 끝내려고 했는데 기어코 제 회사를 물어보더니 제 퇴근길마다 자전거로 데리러 와서 집까지 태워다 줬어요. 자기가 일특성상 출근 시간이 빨라서 출근길에 못 데리러 가도 자기 때문에 다친 거니까 제가 나을 때까진 퇴근길만큼은 자기가 절 책임지겠다고 전 자전거 탈 줄도 모르고 저도 남의 등 뒤에 타본 적도 없어서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3주가량을 타다 보니까 그 등이 너무 듬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만난 절 지켜주고 책임져 주겠다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저한테 만나보자고 했을 때도 결혼하자고 했을 때도 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우리 남편은 저한테 이 세상 전부 다 마찬가지였거든. 그렇게 말하고 얼마 되지 않아 재수씨 동생이 옆에 누워 곤히 잠들었습니다. 재수씨도 술이 과했던 거죠. 그날 저와 아내는 알게 된 거예요. 동생도 재수씨를 많이 아꼈지만 재수씨에게 동생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라는 걸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와 아내는 전보다도 더 두 사람의 행복할 미래를 응원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소리 없는 불행은 예고도 없이 우리를 찾아오더군요. 시작은 동생이 결혼한 지 1년쯤 지난 어느 날 원래도 허리가 안 좋았던 동생의 허리 디스크가 일을 하다 그만 터지면서 붙어 있습니다. 동생은 허리 수술을 하고 한동안 입원을 해야 했어요. 태어나고 나서도 오래도록 휴식을 취해야 했죠. 더 이상 몸 쓰는 일을 하긴 힘들어진 동생은 난생 처음 사무직 일을 구하게 됐습니다. 마음 같아선 동생이 조금 더 쉬면서 온전히 몸을 회복했으면 좋겠는데 동생은 제게 이러더라고요. 둘이 벌어도 빠듯했던 형편이었는데 그걸 3개월째 집사람 혼자 감당하게 하고 있잖아. 집사람은 괜찮다고 하는데 혼자 일하랴 살림하랴 내 간병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 하지만 고조의 10여 년간 현장 일만 하던 놈을 어느 회사에서 두 팔 벌려 환영했습니다. 동생은 서류를 넣는 족족 구직에 실패했어요. 면접에조차 불러주지 않는 회사가 허다했죠. 기죽지 마. 미친 듯이 두드려대면 어디 한 군데쯤 내 노력이 가상해서 그래도 문을 열어주지. 않겠냐? 저는 기죽어가던 동생을 애써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구직 6개월 차에 동생은 작은 중소기업에 합격했어요. 장하다. 내 동생 축하해. 축하해요. 서방님. 이제 어엿단 화이트 컬러 대열에 합류하셨습니다. 왜 좋은 날에 오냐고 달랐죠? 전에 힘들어하던 동생을 받아준 회사에 절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회사가 제 동생을 아아갈 거라곤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 회사에 들어간 지 정확히 1년 4개월 만에 동생은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었어요.
동생은 아무도 없는 외진 곳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거예요. 시숙님,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 남편 저만 두고 이렇게 가버릴 사람 절대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이럴 리가 없다고요. 부검과 장례식까지 끝났지만 재수신 동생의 선택을 여전히 믿을 수 없어 있죠. 하지만 동생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얼마 지문 속에 적절한 구두점을 추가하여 문장을 완성합니다. 지나지 않아 발견되고 말았어요. 재수 씨가 동생의 서랍에 단정히 놓인 유서를 발견했거든요. 그리고 그 유서에 담긴 끔찍한 진실에 우리 가족은 모두 기절초풍하게 말았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어? 그 착하고 성실한 애한테 어떻게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폭언의 손직원까지 할 수 있냐 말이야. 내 동생이 얼마나 순한 녀석인데 끔찍하게도 동생은 그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더군요. 아무래도 처음 해보는 일이다 보니 회사 사람들 눈엔 좀 답답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일이 느리고 실수가 많았다는 이유로 따돌림 뿐만 아니라 특히 과장과 대리라는 인간한테 인격적 모독은 숨쉬듯이 당하고 주기적으로 손직원까지 당했던 거예요. 착한 동생은 가족들이 걱정할까 봐 아무런 티도 내지 않고 혼자 견디다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유서를 발견했고요. 전부 읽어 나갔는데 그곳에는 동생이 제게 남기는 유언도 적혀 있었어요. 형. 그 사람들이 맨날 나한테 쓸모도 없고 세상에 해만 끼치는 해충 같은 놈이라고 하더라. 처음에는 다 무시하려고 했는데 늘 실수투성에 자꾸만 위축돼서 일도 안 늘다 보니 내가 정말 그런 인간인 것 같더라고. 우리 집 사람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견디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들더라. 허리도 망가진 내가 이 회사에서 쓸모 없어지면 평생 힘들게 살아온 아내에게도 결국 내가 짐이 되진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말이야. 근데 더 이상은 회사를 다닐 용기도 나지 않았어. 아내 옆에서 늘 웃고 있었지만 사실 난 매일이 지옥이었어. 그래서 결국 이런 못난 선택을 하게 된 거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내가 아내에게 아지짐이 된다고 생각하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형, 혼자 남을 우리 집 사람 잘 좀 부탁해. 형은 나랑 달리 늘 똑똑하고 용감했으며 형은 늘 나의 영웅이었으나 끝까지 못난 동생이라서 미안해. 집사람에게도 어머니 아버지께도 미안하다는 말 꼭 전해줘. 동생은 1년 반이 채 못 되는 그 짧은 사이에 회사 인간들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긍정적이었던 녀석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자괴감에 빠져 있다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걷는 거예요. 재수 씨는 동생의 손목을 부여잡고 목이 터져라 울더군요. 그 옆에 서 있던 어멜리 충격으로 그만 실신하셨죠.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회사 사장과 직원들 몇몇은 동생의 장례식장에 와서 조문까지 하고 갔었거든요. 그 작은 회사에서 동생이 따돌림을 당하는 걸 다들 몰랐겠나? 곧바로 그 회사를 찾아가 문제 제기를 했어요. 하지만 뻔뻔하게도 회사 사장과 동생을 괴롭힌 놈들은 오리발을 내밀더군요. 한쪽 입장만 쓰인 유서 말고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어디 있냐면서 그 회사 사무실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더군요. 이 개자식들, 감히 사람을 그렇게 만들고 오리발을 내밀어 이 천벌 받을 놈들아, 어떻게든 그놈들 얼굴이라도 후려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건물 경비에 호출이 빨랐기에 저는 경비원과 회사 남직원들 몇몇의 손에 끌려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억울한 마음에 한동안 저희 집에서 머물던 부모님은 저와 함께 가슴을 치며 답답해 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아내는 재수 씨를 챙기러 동생의 집을 수시로 들렀어요. 아내는 재수 씨를 보고 올 때마다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죠. 아무래도 서가 충격이 너무 컸던 모양이야. 오죽했으면 서방님을 그렇게 만든 그놈들 이야기에도 반응을 안 해. 그냥 다 자기 탓인 것 같대. 자기는 서방님한테 기대기만 했는데 정작 자기는 서방님한테 의지가 돼주지 못해서 서방님이 그런 선택을 한 거라면서 울기만 해. 회사에도 계속 휴가 낸 상태인 것 같은데 밥은 잘 챙겨 먹나 걱정이야. 아, 내가 해드린 반찬도 거의 안 없어지는 것 같고. 당시 저는 어떻게든 동생의 억울함을 풀어보려 변호사도 알아보고 경찰서도 들락거리는 상황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아내에게 당분간 재수 씨 좀 잘 신경 써달라고 부탁했죠.
재수 씨를 챙기러 집으로 간 건 저희 집에 와 계시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는데 동생의 장례식이 끝난 지 2주가 채 지나지 않아 우리에겐 더욱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겨 말았어요. 모두들 그동안 부족한 것을 많이 아끼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남편의 흔적으로 가득한 이곳에 머무는 일이 괴로워 저는 멀리 떠납니다. 그 사람 가족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제겐 고통이니 부디 제 찾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재수신 저희 부부와 부모님께 똑같은 문자를 보낸 뒤 자취를 감추고 말아 버렸어요. 회도 그만두고 살던 전셋집까지 처분한 뒤 말이죠. 스스로 행적을 감춘 거라 실종 신고도 불가능하고 극단적 선택이 크게 의심되지 않아 긴급 수색도 힘들다고 경찰에서는 말하더라고요. 어머니께선 땅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셨어요. 아이고, 아가 진정하고 인연끈은 애가 갈 데가 어디 있다고 떠나버린 거냐이라고 사연하시네요. 가슴고사 어머님, 너무 걱정 마세요. 동서가 전화는 안 받아도 휴대폰 신호는 계속 가니까 제가 계속 연락해 볼게요. 동생의 억울함은 풀지도 못하고 재수신도 사라지고 정말 첩첩산 중이었어요. 부모님은 그로부터 이틀 뒤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이 이곳에 계셔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요. 저는 두 분을 집까지 모셔다 드렸는데 아버지께서 손을 잡고 간곡한 어린 말씀하셨어요. 영호 일이든 새아가 일이든 소식 있으면 꼭 우리에게도 연락다오. 내가 그것들이 마음에 걸려서 죽어도 마음 편히 죽지도 못할 것 같구나. 돌아오는 길에 저는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핸들을 내려치며 오열했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답답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놀랍게도 두 가지 사건 모두에 진전이 생기더군요. 하나는 우선 아내 끈질긴 전화에 결국 재수 씨가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 동서, 진짜 사람 애를 이렇게 태울 거야? 대체 어디야? 지금 내가 갈 게 아니에요. 형님, 오지 마세요. 저 건강하게 잘 있어요. 그냥 이대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그럼, 동서, 내가 어디냐고 캐묻지 않을 테니까 이거만 약속해줘. 나랑 며칠에 한 번씩이라도 통화해. 내가 동서가 무사한지 알 수 있게 또다시 연락이 끊길까 불안했는지 아내는 재수 씨에게 애타게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연락이라도 됐다는 사실에 우린 조금이나마 안도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날 오후 제 휴대폰 번호로 누군가 전화를 걸더군요. 전화를 건 사람은 동생 회사에서 일하던 한 남직원이었습니다. 영호 씨 형님분 번호 맞죠? 저번에 회사 오셨을 때 제발 누구든 연락 달라고 명함 던져놓고 가셨잖아요. 그거 보고 연락드려요. 저 영호 씨가 그 사람들한테 괴롭힘 당했던 거 폭언 듣고 수차례 손찌검 당했던 것들 전부 다 음성 파일하고 동영상으로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너무 지나치다 싶어서 나중에 영호 씨한테 도움 줄 수 있을까 해서 증거로 따로 모아두고 있었거든요. 하늘에서 내려 동화 같은 소식에 전 당장 그 직원을 만나러 달려갔습니다. 그 직원은 증거들을 전부 USB 답만 넘겨주며 제게 사과를 하더군요. 저도 영호 씨처럼 오래도록 취직 때문에 고생하던 사람이에요. 처음에 이 회사에 와서 무시도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고영호 씨처럼 심한 짓은 안 당했어요. 그래도 같은 입장에 놓인 제가 나서서 도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요. 죄송해요. 저도 잘릴까 봐 겁이 났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 오늘 사표 내고 영호 씨 형님 만나러 왔어요. 혹시 증인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꼭 저를 불러주세요. 마지막에 나마 이렇게라도 따돌림을 방관했던 일에 대해 사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라도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직원에게 살해라도 하려고 했지만 그는 자신도 똑같은 죄인이라면 한사코 거절하더라고요. 집에 가서 그 자료들을 살펴보니 이루 말할 수 없는 피눈물이 흘렀어요. 사람을 무릎 꿇리고 두꺼운 책으로 머리를 퍽퍽 쳐대고 발길질에 부모님을 들먹이는 욕설까지 참을 수 없을 만큼 치가 떨렸죠. 저는 그 자료들을 가지고 곧장 그놈들을 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 사장에게도 다시 찾아가 증거를 들이밀며 정말 몰랐냐고 따져 물으니 사장은 딴청을 피우며 이러더라고요. 아, 나는 진짜 몰랐다니까요.
사표 쓰고 나간 직원이 보여준 증거 영상을 보고 곧바로 그 두 놈 회사에서 잘라버렸어요. 그 정도면 나도 할 만큼 한 거 아닙니까? 사과 한마디 없이 그저 빠져나가려고만 하는 사장이 미웠지만 어쩌겠습니까?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저는 그 사장에게 이딴 식으로 사람 대하다 곧 망하고 말 거라는 악담을 퍼붓고 회사를 나와버렸죠. 그 뒤로 정말 폭풍 같은 시간이 흘러갔어요. 고소가 진행되는 동안 안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재수 씨와 통화를 할 수 있었어요. 고소 진행하랴 일하랴 혼이 쏙 빠진 채 집으로 돌아오며 한 번씩 아내가 재수 씨와 통화한 이야기를 들려주더군요. 동서 정말 많이 힘든가 봐. 서방이 그렇게 만든 놈들 전부 고소할 수 있었다고 해도 제일 큰 죄인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라 자기 벌 줘야 한대. 우리 동서 정말 불쌍해서 어떻게 하지만 재수 씨의 그 드문 연락마저도 결국엔 끊기고 말았습니다. 네 번째 통화를 마친 아내는 아직 퇴근하지 않은 제게 전화를 걸어 오열을 하며 말했어요. 여보, 동서가 이제 제발 자기한테 연락하지 말아 달래. 그동안은 내가 너무 걱정하는 것 같아서 가끔 전화 받았던 건데 내 목소리 듣는 것조차 자기한텐 고통이라 정말 죽을 것 같대.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내 마음 편하자고 계속 연락하자고 하겠어. 그래서 미안하다고 부디 제발 몸 건강하게 잘 살라고 말해줄 수밖에 없었어. 사랑하는 가족이기에 더 이상 연락을 해선 안 된다는 무순이 아내를 슬프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 또한 그런 재수 씨의 처절한 부탁에 억장이 무너졌죠. 저희 부모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듣곤 사람 인생엔 어쩐 면에 있나이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입력하신 텍스트에 구두점이 없으며 앞뒤의 문장이 이어지는 것 같아 뜻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문장을 의미에 맞게 구분하여 재요청해 주세요. 몰랐으니까요. 초등학교에 들어간 이후 동생이 영영 돌아오지 못할 곳에 갔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았을 때 아들은 자기 엄마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었다. 마음에도 오랫동안 잊히지 않을 정도로 동생 부부는 정말 다정하고 선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가족 모두 재수 씨를 걱정하고 그리워하며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연락이 끊긴 지 1년 뒤 혹시나 아는 마음에 전 재수 씨에게 전화를 해보았어요. 하지만 번호를 바꾼 건지 이미 그 번호는 웬 중년의 남자 소유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동생이 세상을 떠난 지 8년 뒤 어느 날 기적 같은 재회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와 쉬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당시 중1이던 아들은 학원에 가 있을 시간이고 애초에 아들이 초인종을 누를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의아한 마음으로 현관 문을 열어본 전 순간 놀란 나머지 그 자리 얼어붙고요. 말았어요. 시숙님. 잘 지내셨어요? 그곳에 서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8년 전 행방불명됐던 재수 씨였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아픈 건지 안색도 엉망이고 두 볼과 눈 밑은 허하게 꺼져 있었어요. 재수 씨는 한 손엔 작은 가방을 들고 있고 다른 한 손엔 어린 남자의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 또한 재수 씨처럼 아주 비쩍 말라 있더군요. 잠시 멍해 있던 전 허정신을 차리고 재수 씨와 그 아이를 집 안으로 들였어요. 여보, 누구야? 동서 찌개를 끓이다 거실을 내다본 아내는 순간 수시를 보자마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한 모금에 달려가 재수 씨를 안으로 껴안았어요. 아내는 엉엉 울음을 터뜨리며 앙상해진 재수 씨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이게 대체 얼마만이야, 동서? 그렇게 번호까지 바꾸고 사라져버려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근데 이 앤 누구야? 왜 몸은 또 이렇게 말랐어? 지금 어디? 사라 안에 쏟아지는 질문에 재수씨 눈물을 흘리며 보고 싶었다는 말만 내군요. 그 와중에 재수씨가 데려온 남자애가 누군지 궁금했습니다. 혹시 재수씨가 제의라 한 건가 싶어 아무 생각 없이 그 애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굉장히 낯이 익더라고요. 그리고 이 애를 대체 어디에서 봤을까 잠시 고민하던 전 순간 벼락을 맞은 듯한 충격에 재수씨를 보며 물었습니다. 재수씨, 예, 설마 영호 아들이에요? 하지만 분명 재수신 홀몸이었는데 우리 남편 아들 맞아요. 시숙님, 올해 9살 됐어요. 신우야, 인사해. 이분이네 큰 아빠고
이분은 큰 엄마야. 안녕하세요. 고신우입니다. 시승님 8년 만에 나타나서 정말 염치 없는 말이라는 거 알지만 이 아이 좀 제발 보살펴 주세요. 사실 제가 얼마 못 살 것 같아서 두 분께 우리 아들 좀 부탁드리러 온 거예요. 그 애는 어린 시절에 제 동생과 붕어빵처럼 닮아 있었어요. 재수신 애가 제 동생의 아이가 맞다고 말했습니다. 재수신, 우리를 떠난 지 2개월 뒤, 그러니까 아내와 연락을 끊는 지 고작 2주 뒤에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았다고 했어요. 남편을 잃은 고통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홀로 출산의 아픔을 겪어야 했을 재수씨가 안쓰러워 전 재수씨를 알아간 곳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재수씨, 그럼 그동안 이해 혼자 키워왔던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재수씨도 애도 이렇게 말랐어요. 진지 9일 찾아왔어야지.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마지막으로 경악한 아내 또한 재수씨의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앙상하게 뼈만 만져지는 재수씨 어깨에서 그간의 고생 영하게 느껴졌어요. 재수씨도 우리가 울음을 터뜨리니 함께 눈물을 흘렸죠. 우린 겨우 눈물을 그쳤고 저는 재수씨에게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재수씨, 답답하니까 말 좀 해주세요. 그동안 어떻게 사셨던 거예요? 그리고 얼마 못 산다니?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거예요? 내 병원은 가보셨어요? 저 사실 유방암이에요. 요즘 유방암은 암 취급도 안 한다던데. 저는 혼자 애 키우면서 일만 하고 살다가 암 3기가 돼서야 발견됐어요. 사실 그때라도 치료를 받았어야 했는데. 월세방에서 여자 몸으로 혼자 애 키우면서 살고 있던 터라 일을 쉴 수가 없었어요. 제가 없으면 애를 돌볼 사람도 없고요. 그렇게 병을 방치하다가 결국 다른 장기로 암이 전부전이 돼 버린 지경까지 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그 지경까지 우리 안 찾아왔냐고요? 저 돈 충분히 모았어도 이 전세집에서 8년 동안 이사 한 번 안 갔어요. 혹시라도 재수씨가 우릴 찾아올까 봐서요. 저랑 집사람이 재수씨 얼마나 기다리고 걱정했는지 알아요. 우리만 재수씨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죄송해요. 저도 마음 많은 두 분을 몇 번이나 찾아뵙고 싶었어요. 의지하고 싶었다고요. 저 처음엔 정말 두 분도 어머님, 아버님도 보기가 힘들어서 떠났어요. 사실 혼자 남편 뒤따라가려고 휴대폰도 없앴던 건데 그때 우리 아들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지만 그때도 가족들 보는 일은 여전히 괴로워서 혼자 애를 키우기로 결심한 거예요. 애를 혼자 낳고 정말 안 해본 일 없이 열심히 살았어요. 날이 갈수록 애 아빠 닮아가는 우리 아들 보면서 언젠간 가족들에게도 우리 신우 데리고 찾아가야지. 조금만 아픔이 무뎌지면 찾아가야지 하다가 암 선고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암 선고를 받으니 재수신 더더욱 우릴 찾아오기 힘들었다고 말하더군요. 그렇게 이기적으로 가족들을 떠날 땐 언제고 몸이 아프니 이제와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 같아 염치가 없었다고요. 근데 몸이 이 지경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든 제가 더 잘못되기 전에 우리 시우만 안전한 곳에 맡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승님이 형님, 제가 비록 두 분께 남길 유산은 별로 없지만 제발 죽은 우리 남편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신우 좀 맡아주세요. 저 이제 몸이 망가져서 일조차 제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신우 정말 엄마밖에 모르는 착한 애예요. 친구들하고도 한 번을 안 놀러 가고 아픈 엄마만 지키도 내라고요. 제발 우리 신우 좀 부탁드려요. 제가 죽어서도 이 은혜는 반드시 갚겠습니다. 난 안 가. 내가 엄마 두고 어디 가? 큰아빠, 큰엄마, 저 엄마 옆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네. 우리 엄마 많이 아파요. 그런데 저 때문에 병원도 못 가고 약도 못 사 먹어요. 전 우리 엄마 없으면 안 돼요. 시시의 말에 조카는 자기 엄마를 꼭 끌어안고 울더군요. 그 어린 것이 정말로 어찌나 엄마를 아끼는지 멈췄던 눈물이 또다시 쏟아지고 말았죠. 그리고 그런 조카의 모습에서 마지막까지 자기 아내를 제게 부탁했던 유석 동생의 말이 떠올랐어요.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재수씨에게 말했습니다. 재수씨,
난 지난 8년 동안 재수 씨를 지켜달라는 동생의 원을 지키지 못해서 하루하루 죄책감 속에 살았어요. 동생을 잃은 저한테 동생의 유지를 지킬 기회마저 더 이상은 빼앗지 말아주세요. 재수 씨, 아직 포기하지 말고 우리 치료받아요. 우리가 도울게요. 재수 씨도 신우가 우리가 다 보살킬 테니까 제발 돈 우리 앞에서 사라지지만 말아주세요. 그래, 동서, 왜 무작정 죽을 생각부터 해? 우리 함께 치료받자. 서울의 유명 병원 가서 다시 검사도 받아보자. 전 이미 틀렸어요. 그리고 신을 맡기면서 제 병원비까지 신세 질 순 없어요. 그러니 제발 우리 시우만 맡아준다고 약속해주세요. 재수신 끝까지 고집을 부리더군요. 결국 전 재수 씨에게 화를 내며 애원했고 똥꼬집입니까? 예전에는 우릴 버리고 그렇게 떠나버리더니 이젠 고작 9살 된 아들마저 두고 무책이 목숨을 버리겠다고 재수 씨가 치료 안 받겠다고 하면 우린 신우 못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재수 씨 혼자 남을 신우 생각해서라도 제발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약속하세요. 가족이 없다는 외로움과 서움이 뭔지 재수 씨가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하지만 저 때문에 다들 제 남편을 잃었나요? 남편이 그렇게 되는데 책임 있는 제가 어떻게 염치도 없이 님께 살려달라고 의뢰하세요? 영호의 유일한 형제인 절 믿으시고 마지막에 절 의지하지 못하고 모질게 가버린 그 놈이 저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알아요. 정말 저를 생각한다면 똑같은 상처 제게 2번은 주지 마세요. 라며 울음 섞인 말싸움 끝에 저는 재수 씨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재수 씨의 긍정이 나오자마자 아내는 재수 씨를 끌어안고 잘했다고 말하며 느꼈죠. 그날 저녁 학원에서 돌아온 우리 아들은 처음에는 재수 씨를 몰라보다가 나중에야 작은 엄마임을 알아보더군요. 재수 씨는 우리 아들을 꼭 껴안고 감격의 눈빛으로 말했어요. 애들은 금방 커버렸네. 우리 종현이 정말 훤칠하게 잘 컸구나. 다음 날 저와 아내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유명한 병원이란 병원에 전화해 재수 씨의 진료 예약을 잡는 일이었어요. 워낙에 예약이 꽉 차 있던지라 나중에 우린 딱 1시간만 예약할 수 있었죠. 그리고 저희는 2사람을 태우고 그들이 살던 경기도 월세방으로 향했어요. 재수 씨의 짐을 전부 우리 집으로 옮긴 뒤 월세방을 빼려고 입원 치료를 받든 통원 치료를 받든 재수 씨를 더 이상 혼자 두지 않을게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작은 방에서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놓인 사진을 본 순간 전 차오르는 눈물에 2눈을 질끈 감고 말았습니다. 조카는 그 사진을 향해 뛰어가며 말했어요. 우리 아빠 사진 제일 먼저 챙겨가야지. 아빠, 우리 큰아버지 집으로 엄마랑 다 같이 이사 간대요. 아빠도 같이 가요. 그렇게 말한 조카가 품에 꼭 껴안은 사진은 바로 동생과 재수 씨의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행복한 미소를 띤 채 거리에 걸고 있는 2사람의 모습은 다가올 불행 따윈 꿈에도 모르는 듯 반짝거렸고 재수신 지난 8년간 이렇게 몸이 아파올 때까지도 늘 동생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며 살았던 거예요. 저는 애를 억누르며 조카에게 물었어요. 신우야,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아빠가 그렇게 좋아하네.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어도 늘 아빠는 제 마음속에 같이 있다고. 엄마가 그 자랑스럽다며 했어요.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었는데 전 그런 아빠를 속 깊이 닮았대요. 저는 우리 아빠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저도 꼭 아빠처럼 다정한 어른이 될 거예요. 어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순하게 웃는 표정까지 전부 동생과 똑같은지 마치 동생이 살아온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사진 속 동생에게 다짐했어요. 이번에는 깊이 꽂내 아내와 아들을 끝까지 옆에서 지켜줄 거라고 말이에요. 저와 아내는 급한 대로 옷방으로 쓰던 방을 재수 씨와 조카에게 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재수 씨는 검사를 마친 뒤 병원에서 입원해 치료를 시작했어요. 지금 암이 상기까지 진행돼서 수술도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래도 포기하기엔 아직 일러요. 항암 치료받으면서 경과를 지켜봅시다. 유방암 진단을 받고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서 10년 넘게 건강하신 분들도 있고 아예 완치된 사례도 없지 않으니까요. 희망적인 교수님의 말에 우린 감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재수 씨가 입원한 다음 날 저희 부모님은 한다음에 서울로 달려오셨어요. 몰라보게 말른 수실 보자마자 끌어안으며 2분은 눈물을 감추지 못하셨죠.
아들아, 이제라도 잘 다 자랐어. 나랑 네 시빈, 이제 눈을 감아도 연한이 없다. 내가 우리 영어 아들이로소이다. 환생 같은 손주를 보며 결국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처음 보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색한 듯 조카는 쭈대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드디어 우리 가족이 전부 한자리에 모인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죠. 이후 재수 씨는 암과의 긴 싸움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저와 상해 후 당시 일하던 식당 일까지 그만뒀어요. 재수 실패 돌. 보려고요. 서울의 학교로 전학한 조카는 학교가 끝나기만 하면 곧장 자기 엄마에게 달려가더니 그냥 집으로 가 있으라도 그 어린 것이 얼마나 영특한 혼자 버스까지 갈아타가며 병원으로 온다고 아내는 기특한 듯 말했죠. 동서가 그러더라. 가족들 품에서 살 수 있을 거라 희망을 보게 되니까 자꾸만 더 살고 싶어진다고. 꼭 살아서 우리한테 은혜도 갚고 서방님이랑 똑 닮은 신우가 대학도 가고 또 결혼도 하는 모습도 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긴대. 참 잘된 일이 재수 씨는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꾸준한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조카는 그런 자신의 엄마를 열심히 응원했어요. 한 번은 재수 씨가 통원 치료를 받던 시기였는데 어버이날을 맞아 학교에서 부모님께 편지 쓰기를 시켰다던 그요. 핑킹 가위로 오려 삐뚤빼뚤한 색종이 카네이션을 재수 씨 가슴파에 달아주는데 카네이션을 달고 조카 가슴. 편지를 읽던 재수 씨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조카가 부끄러워할까 봐 조카가 잠든 후 저와 아내는 그 편지를 읽을 수 있었는데 그 안에는 조카의 엄마에 대한 애정과 간절함이 듬뿍 담겨 있었어요. 엄마, 작년에 제가 카네이션을 드렸을 때 엄마께서 저한테 이게 마지막 카네이션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올해에도 더 건강해진 엄마에게 카네이션을 드릴 수 있게 됐어요. 제가 내년에도 그리고 또 내년에도 엄마에게 더 예쁜 카네이션을 선물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꼭 오래오래 신우 옆에 계셔 주세요. 사랑해요, 엄마. 제가 더 이상 살지 못한다는 생각에 신우한테 이런 몫을 말을 했어요. 애가 얼마나 그 말에 상처를 받았을지. 더 이상 신우가 상처받지 않게 저는 꼭 있는 힘을 다해서 건강해질 거예요. 이런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시숙님, 형님. 그렇게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5년이 지난 지금 재수 씨가 어떻게 지내는지 아십니까? 재수 신 끝없는 노력 끝에 기적 같은 회복을 이루어냈어요. 시승님,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갈 때 삼겹살 좀 사갈까 봐요. 종현이가 올해로 3인데 체력 떨어지지 않게 매일같이 보양식 좀 해줘야겠어요. 아직 완시 판정을 받지 못했지만 재수신 지금 추적 검사를 받으며 남들과 다름없는 일상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저도 몰랐는데 정말로 유방암 사기에 접어들었던 분들 중엔 꾸준히 치료받으며 건강한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지금 재수신 저와 함께 일을 하며 도배를 배우고 있어요. 몸이 많이 회복되었던 작년에 재수 씨가 먼저 제게 일을 배우고 싶다며 부탁했어요. 처음엔 아직 아픈 사람이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됐는데 웬걸 사람이 워낙에 야무지고 꼼꼼해 남들보다 배는 빠르게 일을 습득하라 제 아들은 올해로 3이 됐고 조카는 중학교 1학년이 됐어요. 고맙게도 재수신, 세신, 인신, 신, 님과 함께 고3인으로 우리 아들을 많이 챙겨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더 이상 재수 씨를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 3년 전 우리는 드디어 전셋집을 내어놓고 방 4개짜리 자가로 이사를 했어요. 비록 식구가 많아져 넓은 집이 필요하다 보니 조금 낡은 빌라를 매매하기 했지만 내부를 싹 올수리하고 나니 완전히 새집 같아 보여 다들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죠. 할아버지 밖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 저 타도 돼요? 형이랑 타고 오려고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신우 자전거 잘 타니네. 종현이 형이 가르쳐줬어요. 형은 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형 완전 제 슈퍼맨이라 그요. 둘 다 형제 없이 자라서 그런지 우리 아들과 조카는 5살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친형제처럼 스스럼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엔 조금 어려워하더니 어느덧 조카는 우리 아들 뒤를 졸졸 쫓아다니며 제 형이 하는 건 죄다 따라해요.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 또한 그런 조카가 귀여웠는지 친동생처럼 아껴주고 있죠.
명절이나 가끔 부모님께 내려갈 때마다 두 아이 나란히 자전거를 타고 시골길을 달리곤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마치 어린 시절 해맑게 저를 따라다니던 동생이 떠올라 저도 부모님도 두 아이가 멀리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그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곤 해요. 아낸 더 이상 재수씨 간병을 하지 않아도 되자 다시 식당 일을 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유일하게 아내와 재수씨 가끔 입씨름을 하는 문제가 되더군요. 아이고, 허리야 봐봐요. 형님, 제가 마사지 좀 해드릴게요. 형님, 이제 저도 돈 벌어서 살림에 보태고 있는데 일을 그만두던가 쉬엄쉬엄 두어 시간씩 하던가 하세요. 맨날 그렇게 허리 아프시다면 왜 그 힘든 식당 일을 계속하세요? 동성. 그 돈 열심히 모아서 나중에 신우 장가 보낼 때나 뭐해 신우 대학 학비까지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내줄 테니까 또 그 소리 하신다. 저도 벌 만큼 벌어요. 제발. 이 동서 말씀 좀 들어주세요. 알겠어요. 생각해 볼 테니까 얼른 거기 허리나 좀 문질러 봐봐. 아휴, 난 동서 손이 세상에서 제일 야무지고 시원하더군요. 내가 동서 한한참 잘 뒀지 뭐. 저도 재작년에 번듯한 도배 가게를 차기에 저 또한 재수 씨의 말처럼 몸이 약한 아내가 일을 쉬었으면 바람이에요. 하지만 아내는 우리 자식들 결혼시킬 때까진 쉬고 싶지 않다며 고집을 부리더군요. 그 자식들은 조카까지 당연히 포함된 말인 걸 알기에 재수신 더 고마워하면서도 미안해하곤 하죠. 그런 아내와 재수씨가 언제든 몸이 힘들면 부담없이 일을 그만둘 수 있도록 전 앞으로 더욱 열심히 돈을 벌며 가족들을 위해 살 생각입니다. 그렇게 제 아내와 아들뿐 아니라 동생이 세상에 남긴 유일한 유산인 재수씨와 조카가 생애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늘 든든한 조력자로서 옆에서 지켜주며 살고 싶어요. 부디 어렵게 되찾은 지금의 행복이 영원히 깨지지 않고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라면서요. 여러분, 저는 우리 가족처럼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이 전부 원망스럽고 찢어진 마음은 영원히 깨어질 수 없을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래도 묵묵히 견디며 그저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영원한 불행이 없듯이 긴 이별 끝엔 반드시 또 다른 소중한 존재가 다가오기 마련이고 그 소중한 만남은 다른 종류의 행복을 이끌고 올 테니까요. 그렇게 떠나간 이의 유지를 지키며 내 가족이 못다 누리고 간 남은 생을 살아내는 건 그게 남은 이들이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전 하늘에 있는 제 동생에게 짧은 편지를 남기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영호야, 그곳에선 편안하니? 한동안 힘든 삶을 견뎌왔던 재수 씨와 내 아들을 보면서 많이 가슴 아팠지.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 형은 수실 부탁한다는 이 마지막 위언을 지키며 살고 있다. 날이 갈수록 내 아들이 널 많이 닮아가. 부디 내 아들에겐 너와 같은 불행이 펼쳐지지 않길. 혹시 피치 못할 불행이 닥쳤을 때 과거 달리 이번엔 내가 내 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하늘에서 간절히 바라다. 오 보고 싶다. 내 동생. 먼 훗날 다시 만나면 그땐 오랜만에 형하고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하늘 아래 그리운 시골길을 걷자. 사랑한다. 에이.